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남부지방의 갑작스런 폭우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모두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이 침수되면서 부산에 200여 명, 울산 울주군에 270여 명 등 이재민이 발생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1,600여 대의 차량 침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침수 때문에 통제됐던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응급 복구된 가운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틀째 계속된 정전과 단수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쏟아진 집중호우에 지하 전기 설비가 물에 잠기면서 597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 이재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8일 오전부터 다시 5천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내린 급작스러운 폭우의 피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박보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사상자가 많습니다.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망자는 부산에서 5명, 창원에서 6명, 진주에서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6시 50분쯤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서 건물 관리인인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5일 폭우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자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간 후 실종됐었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린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실종자 중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해경, 소방으로 구성된 합동대책반은 지난 27일 창원 진동면 광안 방파제에서 20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버스 운전자 정모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과 지난 26일에 각각 승객 안모 양과 김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색팀은 27일 오전 8시쯤에는 마산 하포구 송도 부근 한 양식장에서 승객 박모 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오전 9시 57분엔 사고 지점에서 3.8km 떨어진 송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을 수습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오전 10시 23분쯤엔 마산 하포구 진동면 방파제 500m 해상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지난 27일 오전까지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인한 탑승자 7명 중 현재까지 6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심지어 부산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건물 관리자 조모 씨는 동료를 먼저 대피시킨 뒤 다른 직원을 더 대피시키려고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 목격자들은 조 씨가 지난 25일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지하 4층으로 내려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5분 뒤 지하 4층 휴게실에 있던 환경미화원 2명에게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며 지상으로 대피시키고 나서 자신은 계속 지하 공간을 둘러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환경미화원들은 오후 3시 퇴근을 앞두고 대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피한 한 환경미화원은 밖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조 씨의 말을 듣고 황급히 대피했는데 그 사이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들어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조 씨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잃었을 텐데 정작 조 씨가 빠져나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사고 3일 전에 부친상을 당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폭우가 쏟아지자 건물에 있는 입주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사고 당일에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이 침수와 붕괴 우려로 학교 등으로 피신한 이재민이 수백 명에 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에서는 주택 50여 채가 침수해
주민 165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등 모두 68가구 2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주택 99가구가 침수해 약 270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보험사에 신고한 차량만 1,600여 대에 달합니다. 피해 신고는 잇따르고 있어 피해 차량은 3,000에서 4,00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폭우로 침수됐던 도로와 지하철은 속속 정상화되고 있지만 파손된 도로가 여전히 도심 곳곳에 남아있어 일부 구간에서는 당분간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산사태와 침수 피해는 일단 서서히 복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폭우로 인해 농산물과 축산물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 남부지방의 폭우 때문에 출하를 단 닷새 앞둔 오리들이 폐사해서 쌓여 있습니다. 200mm가 넘는 폭우에 오리 축사 4곳이 침수돼 오리가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입니다. 또 일부는 아예 폭우에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추와 대파 등 채소밭은 침수된 지 1시간 만에 물은 빠졌지만 이미 상품성은 잃었습니다. 침수된 지역의 대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뽑아보면 뿌리부터 녹아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논에 농민들의 마음도 울상입니다. 농민들은 당장 다음 달에 추석에 맞춰 수확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고리원전 2호기도 한때 가동이 중단됐었다고 하죠.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고리원전 2호기에 빗물이 유입돼 순환수 파이프 제어판이 동작하지 않는 사고가 나서 잠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리원자력본부 지휘소 역할을 하는 본부 건물이 침수로 정전돼 업무에 일부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집중호우로 본부 건물 지하 배전반이 침수하는 바람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오후 3시에 다시 복구했습니다. 본부 측은 전기가 끊기자 무정전 전원 장치를 이용해 1층 통합상황실에 전기를 공급해 임시 지휘소로 활용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폭우 피해는 서서히 복구되고 있지만 곧 추석인데 당장 집에서 명절을 쉴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역대 2번째로 많이 내린 비에 거의 수몰되다시피 한 부산시 기장군의 130여 명 주민들의 시름은 깊습니다. 군청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등 1,800여 명과 굴착기를 비롯한 장비 126대가 투입돼 사흘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복구 속도가 빠른 주민들은 귀가했지만 100여 명은 여전히 기장군 국민체육센터와 친척집에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집 청소 등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흙탕물에 젖었던 옷이나 이불을 대부분 버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추석 때 자식과 손자들이 올 텐데 어떻게 맞이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민 대다수가 60대 이상이어서 기장군은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장군 수해 지역에는 자매도시인 전북 무주군 직원과 자원봉사자 360여 명이 27일부터 지원을 와서 복구를 거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27일부터 3일간 장안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들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 작업이 시급한데 아직도 곳곳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죠. 여름 장마보다 긴 이번 가을 장마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폭우의 원인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대륙을 덮고 있는 상태에서 남해안 지역이 그 경계에 들어 대기가 무척 불안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는 경남보다 호남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대기 불안정은 조만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습적인 소나기에도 대비해야 할 듯 싶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는 등 추석까지는 가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해 기록적인 폭우 소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경남 창원에서 시내버스가 급류에 휩쓸린 사고도 이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에 인재가 겹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호우경보가 내리면 위험 지역의 도로를 강제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고버스는 정상 노선의 도로가 침수되자 두 차례에 걸쳐 우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천 옆에 농로로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노선을 변경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체 측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사고버스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상 노선 이탈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폭우에도 무리하게 버스 운행을 강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최악의 폭우에도 무리하게 우회로를 선택해 운행을 강행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점에서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실종된 운전자 정모 씨가 통제 지시에 따라 우회로로 갔는지 아니면 운전자 임의로 우회로를 선택했는지 역시 밝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호우경보 등을 내려 자연재해를 경고할 뿐이어서 버스 운행을 제한하는 등 강제수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지난 25일 오후 3시쯤 마산 회원구 봉암동의 배수로에서 발생한 신원 미상 50대 한 명의 실종 사고도 어이없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초 목격자인 베트남인 하모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실종자는 인도보다 20여 센티미터 높은 빗물 배수로인 도로 측구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측구 아래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가 빠진 지점은 봉암동 서광아파트와 은혜교회 중간 지점으로 실종 지점 한쪽은 복개돼 있으나 반대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으나 복개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복개된 부분을 걷던 실종자는 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하고 계속 걸어가다가 습구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자가 빠진 지점은 배수로 양측에서 빗물이 모이는 지점으로 실종 당시 물살이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격자인 하 씨는 배수로로 빠지는 실종자를 급히 잡아당겼으나 힘에 부쳐 놓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수로의 한쪽은 복개하고 다른 한쪽은 복개하지 않은 이유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관할 마산 회원구청은 배수로가 언제 건설됐는지 일부가 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허술한 배수로 관리가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행적 보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달 중순께 한 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윤회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케이 신문 기사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정 씨는 이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번에 일본 산케이 신문이 제기한 주장 때문에 정윤회라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한 것인데요. 박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그림자 실세, 또 비선 실세로 불리며 각종 루머를 낳았던 정윤회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사실 정윤회 씨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많지 않아서 루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윤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진출했던 지난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를 도왔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선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던 2007년 정윤회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윤회가 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된 것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창극 전 지명자 추천을 비선 라인에서 했다고 말했던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은 문창극 전 지명자 추천에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비선 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만만회 구성원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 동생의 박지만 그리고 정윤회 씨로 그들의 마지막 자를 따서 만들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한편 일본 산케이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 행적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가 참고인 친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온 정윤회에게 동의를 받아 산케이 신문 사건에 대해서 신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3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윤회와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윤회는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이날 행적이 논란이 된 건 이 국회에서 야당과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주고받는 문답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야당은 사고 당일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김 실장은 대통령 동선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답했죠. 네, 맞습니다. 그 뒤 야당이 박 대통령의 동선을 밝히라고 체근을 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동선은 보안이라며 즉답을 피한 것이 결과적으로 논란을 키운 요인이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과거 비선이었던 정 씨가 등장해 그가 박 대통령과 만난 게 아니냐는 식의 소문이 여의도 정가와 증권가를 통해 떠돌았습니다. 언론까지 혹시 하는 의구심을 품게 되면서 소문은 증폭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에는 정윤회 씨가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언론 보도로 정 씨가 또 한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정윤회 씨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지난 7월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응천 청와대 공식 기강비서관이 이 사건 처리 도중에 물러났다는 뒷말도 나온 터라 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미행설이 사실이고 그 사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분란이 있었다 하며 미확인 정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관계자는 내사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 미행을 붙였다 치자 그럼 주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에서 미행하던 자가 붙잡힌 대목도 이상하고 그가 정윤회라는 이름을 밝혔다는 건 더 이상하다.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내사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가 국정교과서 체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 추진이 아니라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도 논평을 내고 박정희 정권은 독재를 합리화하고자 교과서 검정체제를 국정으로 바꿨다며 정권에 따라 사관이 바뀌는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주최로 지난 26일 오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발생체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정 전환과 검정체제 유지, 보완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섰습니다. 이날 한국사 교과서 토론회에서 검정체제 유지, 보완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은 국정교과서가 교육과정 해석 획일화 초래, 교육의 다양성 저해, 독점체제에 따른 교과서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검정체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정체제 전환을 주장하는 토론자들은 한국사는 상대적으로 이념지향적이기 때문에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편향적 사관 개입 여지가 있는 검정제도는 필수 과목인 국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 의원 40여 명과 함께 지난 12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사태와 국사 교과서 국정제 환원 추진 의혹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들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교과용 도서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령이었던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고 교과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국정교과서 논란 박보영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국정교과서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과서를 검정 여부로 분류할 경우에 국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 교과서 등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정교과서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하는 교과서입니다. 또한 한 과목에 대해 교육부 산하위원회가 저술해 인정한 한 종류의 교과서로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할 필요 없이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인정교과서 중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심사에서 합격한 도서로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외 과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심사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이 심의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인정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발행 교과서는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에 검인정 절차 없이 출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고 있는 반면 호주와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국가는 대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전환 논란이 시작된 것은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실한 내용이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채택이 거의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올해 초에 교과서 국정화 이야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해 국정화 논의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튿날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음 날인 8일에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현행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군부를 짚었습니다. 여권 핵심부 전체가 릴레이하듯이 국정화 바통을 한 번씩 이어받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가 교육부로 옮겨간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국정교과서 논의는 지난 1월 13일 당정협의를 계기로 교육부로 옮겨갔습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동시에 교과서 편수 조직 강화라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 대한 검증 강화를 명목으로 걸었지만 편수 조직을 통해 교육부가 국정에 준하는 막강한 입김을 발휘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3년에 이 국정교과서 발행이 중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8종으로 나눠진 교과서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최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으로 역사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며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길러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도 주장합니다. 네, 그럼 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네, 1974년에서 2003년간 유지된 국정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 교과서가 교육과정 구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커졌으며 교과서의 외형적 질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 역사교사 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전국 초중고 역사교사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어서 교과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 순이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시작은 교학사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학사와 관련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첫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하며 발단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합니다. 이 교과서는 초기에도 우편향적인 기술 내용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내외 혼란으로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마치 진압군 투입이 질서정지 수순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계엄군 발포나 희생자 발생에 대한 기록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9월에는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도 편향적으로 기술되는 등 역사 왜곡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일제의 강제적인 동원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기존의 뉴라이트 시각에서는 대리인이 낀 취업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예 분량 자체도 적게 하려 하고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각층에서는 교과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시각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예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수준이 떨어져 논란이 증폭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교과서와 위키피디아 등을 표절하고 자잘한 사실 오류와 용어를 잘못 쓴 것도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표절 논란이 특히 부각되는 부분은 위키피디아에서 잘못 쓴 사진 설명 글을 교학사 교과서에서 똑같이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과서 출판사인 교학사가 발행을 포기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에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방행을 강행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극히 드물었고 올해 초 1월에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들마저 잇따라 채택을 철회했습니다. 이처럼 교학사 교과서가 외면받자 이것에 이어 국정교과서라는 화두가 제시된 것입니다. 독도와 동북공정 등 우리는 역사 왜곡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년 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차유람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지목에 기부로 화답했는데요. 지난 23일 차유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캠페인의 의미와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장미란 선수, 원혜영 의원, 이부진 사장 이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텔 신라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이부진 사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얼음물 세례로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기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혀 이 차유람의 지목에 화답했음을 전했습니다. 박 기자, 먼저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최근 SNS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간 사회적 운동으로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운동의 방식은 참가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작됩니다. 참가자는 우선 동영상을 통해 이 도전을 받을 세 사람을 지목하고 24시간 내에 이 도전을 받아 얼음물을 뒤집어 쓸 것인지 혹은 $100를 미국 ALS 협회에 기부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 후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 유행으로 퍼져서 기부를 하면서도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네, 지켜보는 사람에게 흥미도 있으면서 깊은 의미까지 담고 있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한 곳은 미국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시작됐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얼음물 대신에 찬물에 입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명 콜드 워터 챌린지라고 불렸던 이것이 건강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30일에 미국의 한 골프 채널에서 찬물 대신 얼음물로 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리스 케네디라는 골프 선수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둔 자신의 조카에게 도전을 청해왔고, 이 조카는 딸이 촬영해준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본 루게릭병 환자 팩퀴는 본인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소소한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본 피츠 프레이즈라는 전 보스턴 칼리지의 야구 선수가 트위터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무엇이든 쉽게 전파한다는 SNS의 특징을 타고 날개 돋친 듯 번져간 것입니다. 네, 이처럼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자신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지인 3명을 지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이 서로를 지목하면서 보는 재미까지 주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유명인들이 참여했나요? 네, 빌 게이츠나 리오넬 메시, 또 마크 주커버그, 팀 쿡 등 세계적 인사들이 얼음물을 맞고 또 기부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재석, 원빈, 아이유 등 많은 연예인들이 운동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물을 맞진 않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처럼 얼음물을 맞는 대신 $100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화답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브라질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때 지난 2014년 피파 월드컵에서 자신을 다치게 한 순이가를 지목했고, 순이가가 이를 받아들여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을 가진 환자들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유행이 되면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돼 이와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네, 이것을 단순한 이슈거리나 또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용하거나 유명인을 지목하면서 화제를 모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일부 연예인 소속사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을 직접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일명 언플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아이돌 여가수의 경우에는 물을 맞은 후 5단에 있는 검정색 속옷이 비치면서 누리꾼들의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에 낭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과도하게 물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영국의 런던에서는 한 소년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얼음물에 넣으면서 동물학대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국내 3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루게릭 환자 말고도 다른 희귀병으로 고생하는 난치병 환자들에게도 대중들의 관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놀이로만 즐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루게릭병 말고도 다른 희귀병에도 관심을 두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군요. 이렇게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본래의 취지와 멀어지면서 일부에서는 도를 넘은 행위도 보이고 또 세계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던 18살의 캐머런 랭카스터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미국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를 돕던 소방관 4명이 감전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모습도 있었고 또 사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 또 이 기부를 높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현재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설립된 승일희망재단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방문자 수 폭증으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승일재단 공동대표인 가수 션은 루게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 감사한 일이다. 요양병원 건립에 작은 희망을 찾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외에서의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효과는 어떤가요?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지난 7월 29일부터 이번 달 25일까지 ALS 협회에 기부된 모금액은 $7,970만,
우리 돈으로 약 812억에 넘는 돈입니다. 이는 미 국립보건원의 올해 루게릭병 연구비 4천만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또 이 행사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잠재적 기부자인 젊은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후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창조적 방법을 개발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은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열풍에 힘입어 이 평화를 기원하는 흙더미 샤워 캠페인도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네, 흙더미 샤워 캠페인은 공습 때마다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생명을 위협받는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요르단의 한 코미디언이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뒤집어쓰는 소재도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농부는 전쟁에 반대하는 뜻으로 분뇨를 뒤집어썼고 미국의 한 흑인 배우는 경찰의 총기 과다 사용을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탄피 한 바구니를 머리 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체휴일제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대체휴일제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연휴 끝 다음 날인 10일까지 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부분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운용해온 바 있어 9월 10일을 유급 휴일로 정할 방침입니다. 박보영 기자, 먼저 이 대체휴일제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제도는 여야 모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가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4년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휴일제란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부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체 기업 중에서 어느 정도나 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네, 기업 2곳 중 한 곳은 이번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에서 22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기업 1115개사 가운데 50.6%인 564개사가 실시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추석 편의를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이와 함께 직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어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 명문화돼 있어서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주로 회사에 임시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 규칙과 단체 협약상 휴무나 연차 휴가 공제로 처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네,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는 그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응답했나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회사들은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니라서가 가장 많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휴일 규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체 인력 등 인건비가 부담돼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어서 등을 들었습니다. 이 대체휴일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한 것일 뿐 민간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이를 시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석은 연휴 첫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쳐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민간 기업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휴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사측에서 수요일을 쉬게 하는 대신 토요일에 출근하라고 했다면서
협력업체가 수요일에 쉬어 기계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도 어쩔 수 없이 쉬고 대신 토요일에 정상 근무로 출근하게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A씨는 직원들의 분위기에 대해 관공서나 대기업은 다 쉬는데 중소기업들은 대체 휴가를 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다들 대체 휴일인데도 쉬지 못해 실망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 다들 오기 싫어한다거나 솔직히 누가 중소기업을 찾겠냐는 말까지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대체 휴일제의 실효성과 관련해 전체가 같이 혜택을 볼 사안이 아니었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저학년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상황이 더 곤란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부부는 대체 공휴일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 모두 회사에 출근해야 하지만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해봤지만 공휴일이어서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학교 문은 닫지만 대체 휴일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마땅하게 맡길 곳이 없어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다음 달 10일이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학교 문을 열거나 프로그램을 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 휴일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아직 특별한 지침은 없다면서 또 이날은 법정 휴일이어서 저소득 학생만을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남부지방의 폭우 소식과 추석을 앞두고 대체 휴일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누리꾼들이 온라인을 통해 드러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부지방의 폭우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부산의 폭우 피해는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키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그래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부지방 폭우로 숨진 유가족에게도 남경필, 박 대통령께서 찾아가 사과를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폭우로 사망한 유가족분들도 연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보상을 요구해라. 그리고 단식해라. 반드시 세금 풀게 돼 있다. 자신을 내던져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한증엽님과 남부지방 폭우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호우 시절 좋은 비는 때를 보고 내린다고 하는데 일기예보에도 잡히지 않는 물폭탄식 게릴라성 폭우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빠른 복구와 지원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먹구름은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아픈 상처는 남기 때문입니다. 라며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더라는 비판과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국정교과서에 관한 누리꾼 의견도 들려주시죠. 네, 먼저 드디어 합법적으로 친일 인물들을 미화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인가 MB 때도 안 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시동이라니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고 역사 왜곡에 몰두할 겁니다. 이 맥락에서 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이유, 그것도 식민사관자들이 까부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유전적으로는 일제가 아님에도 그들의 명분은 일제식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철저히 일제화되어 있다. 어떤 면에선 일본 우익보다도 국정교과서 이건 미친 짓이다. 라는 등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휴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먼저 참으로 이상한 회사다. 기껏 작년까지는 명절이 주말과 겹치던 안 겹치던 강제 연차를 붙여서 하루씩 더 쉬게 해주더니 이번 추석은 대체 휴일제 포함 안 되니 9월 10일 출근하란다. 넌 쉬고 난 일하는 대체 휴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 대체 휴일제 좋네. 10일날 쉰다. 100% 대체 휴일제라고 뉴스 보고 박박 우겼는데 아니군. 중요한 건 달력도 다 달라. 뭐 이따위 나라가 다 있지? 같은 나라의 국민 아니야? 공무원은 추석이 일요일이라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10일까지 쉽니다. 중소기업은 66%가 쉬지 않기로 했다네요. 사장님,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실현, 이럴 때 하는 겁니다. 라는 등
역시 쉬는 근로자와 쉬지 않는 근로자 사이에 극명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누리꾼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사람들은 아이스버킷 챌린지, 흙더미 샤워 캠페인까지 벌이며 조금씩이나마 세상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권력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그대를 바라보면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맘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